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이 54명이나 붙잡히고 또 상당수는 10대라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 장갑차가 등장할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죠. 오늘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이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에 의해서요 신상 공개가 결정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 범행이 중대하고 잔인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가 됩니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지금 용의자가 신상이 공개됐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굉장히 또 국민적 관심이 또 지대한 부분이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민심을 악화시키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신상 공개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저희 취재 기자가 이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하고 신상이 공개되면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이제 변수일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상 공개가 됐을 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 신상 공개라는 게 일반 범죄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같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범행이 굉장히 중대하게 또 잔혹한 범행이 이루어졌던 그런 용의자 또는 범인들에 대해서만 이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머그샷 공개. 그러니까 일단은 검거가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지금 사법기관에 검거가 됐을 때 이 부분을 공개하는 그 머그샷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뭐 왜 신상 공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머그샷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머글샷은 이제 그 붙잡힌 다음에 찍은 그 사진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공개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네, 현행법에서는 지금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정유정 사건도 그랬는데요. 이 신상 공개를 했을 때 거기 보통 증명사진이 공개되다 보니까 본인 얼굴의 모습과 현저히 다른 모습들을 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여론들이 있어서 이번에 신림동 피의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CCTV를 지금 준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CCTV 사진과 증명사진을 같이 공개를 했거든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지금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금 이런 잔혹한 범행의 어떤 그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머그샷 논의까지도 한번 진행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부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대중의 국민 다수의 권익을 위해서는 신상 공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피의자가 정신병력이 있었다. 2015년부터 치료를 받았었고 2020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아예 치료를 중단했다. 이 문제가 이제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는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조현병이 모든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확률은 1%도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문제가 뭐였냐? 정부나 국가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조현병 환자들 치료만 잘하면 강력범죄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 강력범죄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조항들이 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그다음에 응급 입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호 입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 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의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의사도 2명이 동의해야 돼요. 2명 동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행정 입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신과 의사의 동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 입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 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과거 2017년도에 안인득이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질렀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조현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형이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형이 보호 의무자인데 보호 의무자가 이제 또 부양을 한 경우에만 또 해당이 돼서 입원을 못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다고 넘어가면 행정 입원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데 지자체도 만약에 이것이 보호자도 입원 못 시켰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입원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부담이 되죠. 경찰은 더더구나 자기네가 만약에 입원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 강제 입원 제도를 악용해서
일부러 입원을 시키는 가족을 입원시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 강제 입원 제도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지금은 현재 신림동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서현 사건을 봤을 때는요. 조현병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꼭 저지른 거 강력범죄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국가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지금 사법기관이 이 조현병 질환자가 만약에 강력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사법기관이 판단해서 입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는 사건이에요. 흉기 난동 사건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2주 전에 신림동 사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네. 그 사건들에서는 그 공격 대상들이 특정돼 있었다는 거죠. 남성에 대한 어떤 뭐 분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표현하는 분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까 안인득 사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는 또 노약자만 공격했단 말이에요. 남성들은 피하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이건 거의 사회적 테러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물론 경찰에서 대응을 하겠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현병 부분도 지금 이 범위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조현병인데 치료를 거부한 경우 그렇게 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인 이 사법 입원 제도도 어떻게 네. 하냐면 예.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네. 기존에 있었던 아까 그 세 가지 입원 제도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도 본인이 동의하면 할 수는 없지만 사법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다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다라고 판정을 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정신질환에 의해서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최 씨 같은 경우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현병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형성 인격장애거든요. 네.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표에 따르면요. 조현병은 사실 핵심적인 게 망상, 환청, 공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정신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형사 책임 능력이 조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성 인격 장애는 이 공감 능력이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사이코패스를 표현하듯이 그것도 형사처벌 받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조현병의 정신질환의 일종이지만 그 하위 분류에 분류된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 장애로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계획 범죄의 정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현병이라고 해서 이 최 씨가 지금 형사처벌이 조각될 가능성은 좀 오히려 적어 보입니다. 조현성 인격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각한다는 건 이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최 씨의 경우에는 그 치료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다른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네. 사법기관에서 이 사람은 사법 입원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제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은 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도? 그렇죠. 지금 수사 결과상에 나온 내용은 있는데 네. 이전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사법기관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미리 확인을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최 씨 얘기만 제가 드리면 최 씨 같은 경우 지금 그 포렌식을 했거든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이 결과에서 저도 이전에 여러 가지 저도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미 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에서 저는 이런 증거 자료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29일에도 흉기 들고 있는 그런 사진 어떤 한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네. 나는 나갈 때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최 씨가 검색했던 내용들의 핵심이 있는데요. 거기 네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사시미 칼, 가스총, 방검복, 그리고 칼 들고 다니는 불법 등이다 이런 것들도 검색을 했는데 네. 중요한 여기에 지금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이 핵심 증거가 나온 게 범행 전날에
여기에 지금 지금 서현역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고 쓰고요. 그 네. 커뮤니티에 네. 흉기도 이전에 구입했습니다. 다른 데서 흉기 두 자루를 구입했었고요. 그다음에 서현역에 그날이 이제 범행을 포기하고 간 전날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수사 자료,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그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시민들한테 좀 더 이제 강력한 방어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경찰한테 이제 면책 그 범위를 넓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십니까? 그 경찰 커뮤니티에서 크게 아주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주치자의 취객 난동을 막으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대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5,300만 원의 지금 뭐 배상금까지 물어줬던 그 사안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잉 대응이다, 과잉 방어였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경찰은 징계를 당하게 되고요. 거기에 네. 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송을 당해서 이렇게 민사 책임까지 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한 경찰관이 올린 글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지금 대응을 우리가 똑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뭐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에 지금 경찰에서 물리력 5단계 하단해가지고 지금 이번 사안 같이 흉기 들고 난동 피우면 총기까지 발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지침이나 매뉴얼이. 네. 근데 실제로 여기서 테이저건을 쏜다든지 아니면 총기를 사용했는데 만약 거기서 잘못됐다, 이 사람이 사망이라도 했다, 그러면 모두 다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 버린다는 거죠. 네. 개인의 책임으로 놀고 이 조직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이 구조 때문에 결국은 경찰관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도 어제도 저도 봤지만 지금 현장에서 경찰분들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저도 바인데 네. 다만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경찰에서도 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요. 이 면책 조항을 명확하게 좀 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뭐 미국 사례도 보면 알겠지만요. 총기 들고 난동 피우면 바로 그냥 발사해버려요. 네. 경고한 다음에 바로 발사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경찰관들에게 분명한 권한을 줘야 됩니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찰관들이 그런 권한이 물리력 대응 권한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셨지만 하나 더 있어요.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당방위가 지금까지 인정된 건수가 20건도 안 돼요. 언제부터요? 그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 경찰관한테요? 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전체적으로, 개인이 만약에 지금 이 흉기 난동이 어디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지금 출동하고 있지만 늦어지고 있다. 네. 그럼 개인이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나를 보호하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을 했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대응하다가 상대방 그 범인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을 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네. 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제가 정당방위를 주장한 제가 만약에 이 흉기 난동자를 막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구한 거잖아요. 네. 근데 법은 현재에만 봅니다. 현재에서 이 사람이 네가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어떤 자기랑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했어요. 근데 네. 흉기가 떨어진 이후에 이 사람이 제압하려고 폭행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흉기가 떨어졌는데 당신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제압한 사람이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금 뭐 처벌을 받는 그런 사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 이것도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입니까,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형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법은 기본적으로 초범도 있고 그냥 빵을 하나 훔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다 사형을 줄 수는 없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형벌법은 기회를, 그러니까 사회에 복귀하고 그다음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이렇게 재범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다수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의 해석은 아직까지는 그 법원이 형벌법을 기준으로 해서 양형 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해서 송치를 해서 법원으로 가버리면 법원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인 법 감정이 사실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다수의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 그리고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한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법무부하고 경찰, 검찰에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전 추가해서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사회적인 테러에 대해서 테러 방지법에 좀 그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보고, 또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했었죠, 정부에서 최근에 그 상황에 맞습니다. 대해서. 뭐 경찰청장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도 지금 이게 특정 커뮤니티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그 모방 범죄 살인 예고 글들이거든요. 네. 한 특정 커뮤니티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커뮤니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왜? 물론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네. 다만 이것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런 그 살인 예고 글들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 불안 심리는 사회적인 붕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큰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아까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 관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즉 검색을 좀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삭제 조치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엄격한 법 적용과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면에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쪽의 부분에 점점 더 이제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쪽에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편으로는 어제 이제 한 중학생이 그 오인돼서 이제 네. 범인으로 오인돼서 이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설명은 도주하다 이제 본인이 다친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그 본인들의 입장은 경찰이 이제 과잉 진압하면서 다쳤다. 꽤 많이 다쳤더라고요. 아까 사진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딜레마거든요. 네. 엄격하게 하다 보면 또 이런 이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오인되는 행동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오인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했던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해서 경찰이 강경 대응하는 건 맞지만 무고한 시민까지 희생되면 안 돼요. 그 네. 부분은 경찰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하면서, 다만 의심 행동자에 대한 그런 검색 강화 또는 대응 처벌을 해야지, 무고한 시민이 다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네. 이런 그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이런 치안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될 사안이고요.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모방 범죄들 또는 살인 예고 글들이 아까 56건이나 올라와서 54건이 검거가 됐거든요. 네, 네. 어제만 해도 6시간 만에 8명이 검거됐어요, 오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리들이 보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 10대들이 많다라는 게 참 주목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이게 그래서 잡히고 났더니 20대들이 검거가 되고 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재미로 그랬다. 네, 난 네.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20대들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처벌할 수 없거든요. 특히 형사 미성년자들은 처벌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동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친구들이 이게 일종의 유행이 된 거예요. 호기심, 장난,
또는 정말 내가 이거 글을 올리면 사람들 관심받고 주목받고 영웅이 되나?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유행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한번 올려봐야지 이런 식의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밈도 네. 뭐 유행을 타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게 장난을 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장난이 지금 유행이 됐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법무부나 경찰,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 협박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특수 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네. 미성년은 안 되는 거고요. 처벌이. 안 되죠. 아까 네. 형사미성죄 안 돼 네. 말씀드렸고 성인 같은 경우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한다고 검찰에서 밝혔어요. 네, 네.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심지어는 살인 예비나 음모도 지금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처벌이 예. 굉장히 강한데 네. 그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지금 경고했던 사건 있었잖아요. 고속터미널 난동 피우고 경찰 죽이겠다 했던 사람이 검거가 됐거든요. 네, 네. 최초로 살인 예비죄가 지금 적용돼서 구속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으니까 후속 맞습니다. 행위가. 범죄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의심이 간 경우고 네. 지금 이런 글 올리면 지금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돼서 구속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이런 글 올리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런 장난, 뭐 이런 재미 이런 거에 편승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다른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네. 이렇게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것들이 장난으로 할 일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 생기면 잠깐 이제 떠들썩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법안 만들어가지고 졸속으로 내놓고 그러다 이제 흐지부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회적인 합의 또 면밀하게 여러 분야들을 이제 살펴봐서 구조적인 대책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하는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